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루쌀 올해 처음 재배하시는 거잖아요. 걱정도 많고 과연 어떻게 잘 재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가루쌀에 대해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논사랑, 논을 사랑한다 해서 논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가루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벼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벼 생산 현황리 트렌드 변화서부터 병해충 방제까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쌀을 생산하면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쌀이 남아도록 하기 때문에 판매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쌀 가격은 작년 수확 시기보다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이 거의 70kg를 먹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고기 보십시오. 66.6kg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쌀이 56.7kg를 먹고 있는데 쌀보다 많이 먹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밀가루의 소비량은 얼마일까요? 밀가루의 소비량은 35.7kg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밀가루의 소비량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의 자급률은 0.7%입니다. 1%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만 톤의 밀가루를 소비하고 있는 걸 이 가루쌀로 10분의 1을 대체를 하고, 반면에 벼의 재배 면적을 줄여서 쌀의 과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가루쌀 재배입니다. 작년에 39개소의 단지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올해는 100개소, 내년에는 150개소, 후년에는 200개소로 점차 늘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가루쌀은 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스타도 만들고 라면도 만들고 맥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밀가루는 석식 제분인데 이 가루쌀은 건식 제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정 과정이 한 5개 정도가 줄어들고 비용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세척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물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 쪽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분질미 쪽에 대한 재분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미면을 처음 들어봤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미2고, 이 아미면도 23년도에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쌀 수량이 724kg가 됩니다. 5월 20일이나 25일에 이항을 해서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바로미2를 작년에 제가 조사를 좀 해봤었습니다. 바로미2의 출수기가 8월 24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는 76cm. 도복에는 좀 어느 정도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은 23cm고 수수가 11개입니다. 포기가 벌지를 않아요. 이것은 조생종 품종입니다. 조생종 품종을 5월 달에 이항하게 되면 쌀 수량이 나오질 않아요. 바로미2를 재배할 때 반드시 어린묘로 해서 6월 20일에서 6월 25일에 이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시기에 이항을 하는가 하면, 벼는 출수하고 나서 고온,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익게 되면 쌀 아래 천립중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미2를 6월 달에 이항을 해야 낮은 온도에서 익기 때문에, 등숙이 되기 때문에 천립중이 증대가 돼서 수량이 높아집니다. 이 바로미2는 수발화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가 출수하고 30일부터 적산 온도가 700도 되는 시기부터 싹이 나와버립니다. 특히 출수하고서 40일, 적산 온도가 900도가 됐을 때 비가 오는데
그때 온도가 24도가 돼서 5일 정도 연속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수발화율이 57%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미터는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춰서 비가 오지 않는 장마 시기를 회피해서 수발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그 두 가지를 꼭 실천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에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추수기가 좀 늦었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 이유는 작년에 벼를 이양하고 나서 장마가 져가지고 전라도 전 지역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침수가 돼서 벼가 다시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추수가 좀 늦었었습니다. 바로미터를 재배할 때 수확 시기는 벼가 출수하고 나서 50일이 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50일에 수확을 하게 되면 청미 비율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바로미터를 재배할 때 수확 시기는 벼가 출수하고 나서 50일이지만 55일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어느 시기가 수확적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서산 AB지구에 가서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벼가 출수하고 나서 52일에 수확하는 날에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미 비율이 80%가 안 나와요. 청미 비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확 시기가 55일 이후에 수확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 수확 시기는 이양 시기와 그 해의 기상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되고 수확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AB지구에 갔었을 때 AB지구 전 면적에 깨씨무늬병 발생이 100% 다 됐었습니다. 자, 작년에 벼농사를 지면서 깨씨무늬병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깨씨무늬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로미터를 재배할 때 간척지 지역에서는 100% 알거름을 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재배할 적에도 생육이 떨어지는 포장에 있어서는 알거름을 필히 주셔야 됩니다. 알거름을 주게 되면 쌀 수량이 증수가 돼요. 알거름을 주게 되면 쌀 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밥맛이 없지만 이건 가공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포장해 봐서 알거름을 주면 쌀 수량은 증수가 됩니다. 간척지에서 깨씨무늬병이 발생이 많은 이유는 염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깨씨무늬병은 지력이 떨어지는 포장, 노화답, 사질답, 특수성분 결핍답, 염류답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비가 자주 오거나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았을 때 발생이 됩니다. 이 깨씨무늬병이 발생이 되면 수량이 5 내지 10% 정도 감소가 되지만 벼에 전체적으로 깨씨무늬병이 발병이 되면 수량 감소율이 30%까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작년에 저한테 이 깨씨무늬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 전화가 오는 게 9월달, 10월달에도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시기 때는 벌써 끝난 겁니다. 이 깨씨무늬병은 벼의 수인기, 이삭이 배가지고 볼록볼록해지는 그 시기부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벼가 출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도열병 약제를 주게 되면 방제가 가능하고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반드시 약제를 쳐서 여러분들이 방제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또 논에 발생되는, 논둑에 발생되는 이런 잡초, 피, 엽기, 박주가리, 올챙이, 고랭이 이러한 잡초들이 논둑에 발생이 되면 여기에서 포자가 발생이 돼서 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논둑의 풀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병과 충은 논둑의 풀에서부터 논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논둑을 잘 깎아주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 바로 옆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논에 비료를 주기 전에, 논을 갈기 전에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 갔다가 검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논흙은 1cm를 걷어내고 15cm 깊이, 밭은 10cm를 걷어서 센터에 갖다 주면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받죠? 종합검진 받으면 내 몸에 어디가 나쁜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흙을 떠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검정을 받으면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내 논에 어떤 성분이 부족하고 어떤 성분이 많은가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을 더 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논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주산질 비료입니다. 주산질 비료를 주게 되면 이 깨심리병 쪽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논에 규산질 비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산질 비료는 깨심리병을 예방도 하지만 벼를 튼튼하게 해서 도복의 안전성을 가지고 옵니다. 또 질소질 비료와 기량작용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규산질 비료를 줄 때 이렇게 뿌리다가 잘못해서 텁썩 엎어버리면 거기는 벼가 어떻게 됩니까? 노란해지고 벼가 안 크죠. 그것이 뭐냐면 질소질 비료는 벼가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처럼 맛있으니까 주는 대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벼가 도장이 되고 넘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비료를 많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줬다 하더라도 규산질 비료가 있으면 야 그만 먹어 너 과식했잖아 하고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를 주게 되면 질소질 비료의 흡수를 억제하고 벼를 튼튼하게 합니다. 도복에도 안전성을 가져오게 하고 근본적으로 수량이 증수가 되고 완전미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토양 검정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 좋고 규산질 비료는 굉장히 논에 가장 많이 필요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미2는 도복에 어느 정도 안전성은 있지만 작년에 도복이 일부 지역에서는 발생이 됐습니다. 자, 도복이 되면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바로미2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점이라고 그랬죠? 수바라의 문제점이 있다 했죠. 도복되면 수바라 100% 됩니다. 그래서 도복을 안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미2를 재배할 때 질소질 비료를 9kg 주라고 했습니다. 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어떠한 병이 발생이 될까요? 문고병이라고 아시죠? 입진무늬 마른병에 취약합니다. 바로미2가 왜 입진무늬 마른병에 문제점을 가져오냐 하면요. 조생종을 늦게 이양을 하니까 본수를 5개 내지 10개씩 심어야 돼요. 본수를 많이 심고 재식 밀도를 평당 80주, 90주까지 심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안 통하고 밀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고병의 문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미2를 재배할 때 문고병 방제에 신경을 써서 약재를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수바라에 대한 문제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미2를 재배할 때 이양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로 수바라에 대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바라 발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수바라에 대한 문제점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바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미2는 이양 시기를 이쪽 논산 지역에서는 6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양을 해주시고 또 도복을 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규산질 비료를 주라고 한 이유가 도복을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수확 시기를 적기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에 이끼나 괴불 발생 많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되죠. 그 이유는 논에 인산 함량이 많으면 근본적으로 이끼나 괴불 발생이 많습니다. 토양 검정을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인산 함량이 내 논에 몇 프로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으라는 거죠. 인산 함량은 157mg, 160 이하가 돼야 되지만 우리나라 논에 인산 함량이 많은 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이 많으면 이끼나 괴불이 근본적으로 발생이 되고 비료를 줄 때 먼저 비료를 주고 로타리를 치는 것을 전층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농가들은 로타리 균평 작업 딱 끝나고 그 후에 편하게 비료를 주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걸 표층십이라고 합니다. 표층십을 하게 되면 100%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끼나 괴불이 발생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벼를 이양하고 나서 일주일이면은 바닥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을 딱 덮으면 햇빛이 투과를 하지 못해 버립니다. 그러고 묻혀버려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벼가 죽기 때문에 결국은 수량 자체도 10% 이상 줄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논에 인산 함량이 많으면 인산질 비료가 적은 것을 주십시오. 인산질 비료는 논의 초기에만 이용이 되고 후기 쪽에는 이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 벼를 이양할 때 비료를 인산질 비료를 어느 시기에 줍니까? 이삭거름 줍니까? 이양할 때밖에 안 주는 거죠. 그 시기에만 초기에 분월하고 새끼치고 요 시기에만 이용이 되지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저 인산이 저렇게 이끼나 괴불 형태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논의 토양 검정을 해서 인산 함량이 많으면 인산 함량이 적은 비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표층 시비를 하지 마시고 전층 시비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 인산이 많으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은 이제 많은 농가들이 벼를 이양하고 나서 제초제를 줄 때 지금 잎제를 안 줍니다. 전부 다 수면 전개제나 투척제나 액상을 주죠. 액상을 주게 되면 물에 딱 떨어지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대충 이렇게 뿌려도 전 면적에 확산이 돼서 잡초 방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는 수면 전개제나 투척제는 물 위로만 가지 물 속으로는 가지 않아요. 근데 이끼나 괴불이나 볏짚이 있으면 가지 못하고 거기서 뱅뱅뱅뱅 돌다 보니까 그 부근에는 약해가 나옵니다. 벼가 크지 못하고 고사가 되지만 저 뒤쪽에는 약이 가지 않기 때문에 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에 이끼나 괴불이 발생된 논에는 수면 전개제나 투척제 이런 걸 주시면 안 돼요. 잎제 쪽으로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잡초 방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끼나 괴불이 발생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미투를 재배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6월 25일 또 호남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는 7월 5일, 10일에 이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양하고 며칠에 제초제를 주십니까? 이양하고 보통 15일에 2차 제초제를 줍니다. 근데 이 피는 출하소요 적산 온도가 60도입니다. 온도가 15도에서 10도인 경우에는 4일에서 4.5일이 걸리지만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 20도에서 25도로 넘어갈수록 2일이나 2.5일이면 올라와 버립니다. 자, 그래서 4월 20일에 이양했을 때 피가 3엽까지 전개되는 일수가 15일이 걸립니다.
근데 6월 10일에 이양했을 때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피가 삼엽 걸리는 기간이 11일로 단축이 되어 버립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피의 생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논산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6월 25일경에 벼를 이양을 했습니다. 벼를 이양하고 10일 있다가 제초제를 줬는데 피가 방제가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양하고 15일이 아닌 10일 만에 제초제를 줬는데 왜 피가 방제가 안 됐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피의 생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제초제를 줄 적에는 일찍 주셔야만 됩니다. 또 하나, 6월 25일경에 이양을 하니까 논에 로타리를 2번, 3번을 쳐서 바닥 피가 없게 해줘야 됩니다. 피 때문에 고생을 작년에 많이 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충북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바로미2를 다른 지역에서는 이양동시 제초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양동시 처리지 하나요? 여기도?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없지만 일단은 바닥피를 잘 잡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는 제초제를 여러분들이 두 번 줬잖아요. 근데 바로미2는 한 번만 주는 것을 저는 권장하는데 그 제초제에 관련된 건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로미2를 재배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역점을 줘야 될 것은 이쪽 지역에 6월 20일이나 25일에 이양을 하셔야 되고 또 본수를 5개 내지 10개로 심어줘야 됩니다. 80주가 되게 심어줘야 됩니다. 90주, 85주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새끼 칠 시간이 없어요. 조생종을 늦게 이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미2를 재배할 적에는 본수를 많이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수기는 8월 24일 요 시기에 맞게 출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 천립중이 상당히 적게 나갑니다. 18g밖에 되지 않아요. 쌀알의 무게가 적게 나갑니다.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춰서 22도 이내에서 평균 기온 그 시기에 등숙이 돼야 이 천립중이 증가가 됩니다. 신입 입마름병이나 도열병이나 줄무늬 입마름병 뭐 이쪽에는 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미2를 재배할 때 가장 적지가 이 호남 지역입니다. 익산, 뭐 서해안 지역하고 뭐 이쪽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재배하기 좋은 적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논산 지역에서는 바로미2를 재배할 때 쌀 수량이 20일에서 25일 요 사이가 가장 쌀 수량을 높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바로미2를 8월 24일에 맞춰서 뭐 출수가 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미2를 재배할 때 벼가 출수하고 나서 평균 기온이 높으면 쌀알의 천립중이 뚝 떨어집니다. 28도에서는 천립중이 15g입니다. 그런데 22도에서는 20g 정도가 되고 18도에서는 21g. 이 얘기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출수가 되면 수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6월 20일에서 25일을 맞춰서 이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산 지역에서 보면은 이양 시기를 일찍 할수록 수발알이 높은 반면에 이양 시기를 뒤로 할수록 수발알이 떨어집니다. 이 바로미2가 수발화가 잘 되는 이유는 연질입니다. 연질이기 때문에 다른 벼에 비해서 수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겁니다. 바로미2를 재배할 때 반드시 어린 묘로 해주셔야만 됩니다. 어린 묘로 해주시되 파종량을 200g, 상자당 200g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자가 6kg 올 겁니다. 300평당 6kg 오면은 상자당 200g씩 해서 30개의 상자를 300평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자 소독하시죠?
벼 종자 소독 안 하십니까? 왜 종자 소독을 하십니까? 키다리병 방제, 깨시무늬병, 도열병, 벼입 선충 등 다양하게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을 한꺼번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자 소독을 합니다. 근데 이 키다리병은 종자로만 번식되는 게 아닙니다. 공기 전염도 되고 상토 전염도 됩니다. 키다리병 문제가 많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거에 비해서 키다리병 발생이 현격히 줄었죠. 과거에는 못자리에서부터 갈아엎었잖아요. 지금이 안 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보온절충 못자리를 했었습니다. 보온절충 못자리를 하다 보니까 밀파가 되고 과습이 되고 일찍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상토 전염이 돼서 40~50% 이상 전염이 돼서 갈아엎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부직포 쪽으로 가면서 키다리병 발생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소독을 2번 합니다. 온탕 처리하고 또 약제 처리 이렇게 2번을 하는데 이 보급종 종자는 키다리병에 대해서 포장 검사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되고 또 내 인근 논에 키다리병이 발생이 되지 않은 포장이라고 하면 종자 소독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이 키다리병 포자가 공기 전염이 되는 게 50m까지 날아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50m까지 날아가서 화기전염이라고 해서 벽꽃이 핀 상태에 들어가는 게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 논에 키다리병이 발생이 됐거나 인근 논에 키다리병이 발생이 됐으면 종자 소독을 2번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만 해도 되고요. 또 이쪽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삼광, 남평, 안평, 미소찬 이런 품종들은 근본적으로 키다리병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 품종들은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온탕 처리를 하면 온탕 처리한 그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자 소독을 여러분들이 온탕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약제 처리를 할 거냐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바로미2는 농촌진흥청에서는 온탕 처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질이기 때문에 발화율이 10% 떨어진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작년에 온탕 처리를 한 단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흥청에서는 발화율이 한 10% 떨어진다고 해서 온탕 처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온탕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62도에서 10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자의 수분 함량이 몇 프로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종자를 온탕 처리할 때 수분 함량이 16%, 18% 넘어가면 발화율이 뚝 떨어집니다. 62도에서 10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자의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해서 14%대, 15%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소독을 해야 발화율이 높아져 버립니다. 62도에서 10분을 했을 때 발화율이 가장 좋고 소독의 효과도 좋았습니다. 62도에 하는 이유는 60도에 맞춰놓고 종자를 넣으면 온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2도에 맞춰놓고 종자를 넣는데 물과 종자의 비율은 10대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농가들이 바라기는 한 대고 소독할 종자는 많다 보니까 종자를 많이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물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과 종자의 비율은 물이 10이라고 하면 종자는 1이 돼야 됩니다. 그걸 맞춰줘야 온도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20kg나 40kg를 통째로 넣어버리면 소독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망사에다 넣어서 10kg나 15kg 단위로 해주는 것이 소독의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60도에서 15분 처리를 했더니 발화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2도에서 10분을 처리를 하고 소독이 끝난 것은 바로 바닥에 놔버리면 자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떠버려서 발화가 안 됩니다. 바로 찬물에 담궈서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자 소독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30도 내지 32도의 물에다가 약을 타고
거기다가 종자 소독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종자를 차가운 물에 이틀을 담궈 두는 겁니다. 차가운 물에 이틀에 담궈서 그늘에 두게 되면 그때 온도가 14도, 1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늘에 이틀을 담궈 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기전염이라고 해서 벽꽃이 핀 상태의 가운데에 들어간 것은 배와 배유의 44%가 들어갑니다. 가운데에. 그런 경우에는 잘 방제가 잘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방법대로 그냥 30도나 32도에 약 타가지고 하게 되면 그 안에까지 약이 침투가 안 돼요. 근데 먼저 찬물에 이틀을 담궈 놓게 되면 가운데까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제 효과가 현격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농가들이 거의 없어요. 전라도 갔을 때 딱 한 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계십니다. 마른 종자를 넣었을 적에는 가운데까지 안 들어가지만 물에 이틀 침지를 했을 적에는 가운데까지 약재가 들어가서 방제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자 소독을 이렇게 해보시되 이틀 침지를 했었을 때 발화가 좀 빨리 됩니다. 바로미투를 저런 방법으로 했을 적에는 굉장히 싹이 일찍 나옵니다. 연질이기 때문에 싹이 일찍 나온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하순과 7월 달에 이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왜 바로미투를 이쪽 지역에서 6월 20일에서 25일에 이양해야 된다 그랬죠? 예, 수발화에 대한 문제점. 또 쌀 수량이 그 시기에 해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짜리를 했을 때 가장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천안의 그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모짜리 실패한 농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30도까지 올라가는데 하우스 육묘 하신 분들 중에 그냥 문을 닫아놓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벼가 어떻게 됩니까? 열에 의한 피해도 받지만 뜬모, 잘록병에 의해서 묘가 싹 다 가버립니다. 바로미투는 6월 20일에서 6월 25일 날 이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해서 온도가 25도가 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뜨거우면. 그래서 하우스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만 됩니다. 종자는 상자당 200g씩 파종을 해서 총 30개를 여러분들이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자는 300평 기준에서 6kg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노지에도 25도가 넘는데요. 예. 하우스 관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우스를 문을 갖다가 다 개폐를 시켜놓고 또 선풍기 큰 거 있잖아요. 그걸 틀어놔서 공기가 저기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이게 도장이 돼버려요. 뿌리 쪽으로 안 가버립니다. 또 하나 하우스를 관리할 때 많은 농가들이 녹화시키기 위해서 부직포를 검은 천으로 이렇게 씌워놓고 걷지를 않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걷지 않아버리면 도장이 돼버려요. 뿌리 쪽으로 잘 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직포를 진한 걸로 했을 경우에는 걷어줘야 돼요. 그래야 햇볕을 받아서 벼가 짱짱해지고 뿌리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우스 관리할 때 물을 자주 주면 안 돼요. 물을 자주 줘버리면 뿌리 매트 형성이 안 돼버립니다. 어린 묘의 생명은 매트입니다. 뿌리가 잘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도가 높지 않게 해야 되고 차광망을 제거해서 벼가 튼튼하게 자라게 되고 또 물을 자주 주지 말고 한 번이나 두 번을 주되 충분히 주시고 매트 형성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종을 할 때 싹이 1 내지 2mm 정도 전체적으로 한 70~80%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파종을 하시는데 딱 만져서 손에 벽씨가 묻지 않을 그 상태에 여러분이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당 200g을 뿌리는데 바로미터의 천립중이 쌀알의 무게가 무겁다고 했습니까? 가볍다고 했습니까? 가볍기 때문에 종이컵에 넣었을 때 200g을 넣으면 이 유래까지 올라갑니다. 조평하고 비교해 봤을 때 쌀이 가볍기 때문에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8,000개가 아니라 9,000개 정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파종량을 200g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파종할 때 반드시 뿌려야 될 게 뜸모나 잘록병 방지를 하기 위해서 메타락실, 다찌에이스, 니도밀골드, 메타실, 속시원 이런 것들을 파종할 때 뿌려주는 겁니다. 뜸모나 잘록병 쪽에 예방도 되지만 메타락실을 주게 되면 매트 형성, 뿌리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파종할 때 메타락실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밝은 촉진제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트 형성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200g을 뿌려서 매트 형성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토를 중량상토와 경량상토가 있는데 경량상토는 가볍기 때문에 처음에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경량상토에 물을 뿌리면 한 번에 뿌려서 물이 충분히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할 때는 물을 2번을 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경량상토를 쓰지 마시고 중량상토를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밑에는 경량상토를 깔고 종자를 파종하고 중량상토를 넣는 데도 있지만 수분을 잘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량상토는. 그래서 중량상토를 해줘야 수분을 충분히 먹어서 들뜸모 발생이 안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분이 충분히 안 먹으면 들뜸모 발생이 돼서 묘소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량상토를 쓰시고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종 상자는 어린묘 전용 상자가 있습니다. 어린묘 전용 상자를 쓰시고 그렇지 않고 일반 관행을 쓸 적에는 거기다가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매트 형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싹 키우기를 할 때 보통 1cm 정도 요 정도 클 때까지 키우면 되는데 저 싹 키우기 할 때의 온도는 30도 내지 32도 그때가 가장 적정입니다. 그래서 싹이 온도가 높으니까 너무 쭉 클 수 있어요. 너무 커버리면 묘 소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 내지 2cm, 적어도 1cm 정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는 온도가 30도 내지 32도가 좋지만 바닥에 깔았을 적에는 온도가 25도, 요 시기 때가 녹화기 때는 가장 생육에 좋은 온도입니다. 바로미터를 재배할 적에는 하우스에 할 때 다단치 선반 육묘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닥에 깔아서 해줘야지 다단치 선반 육묘를 하게 되면 위와 아래의 크기가 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에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상자 쌓기를 할 때 20단, 30단 쌓으면 안 돼요. 10단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낮게 해줘야 됩니다. 단을 높이 쌓을수록 위에는 싹이 길게 자라지만 밑에는 안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할 적에는 반드시 뒤집어 쌓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뒤집어 쌓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단수를 낮게 해줘야 되고 비닐로 랩핑해 버리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떠버립니다. 비닐 랩핑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지나 하우스에 할 적에도 바닥에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지가 좋지만 하우스에 할 적에는 온도가 25도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육묘일수를 며칠 해야 될 것이냐? 8일에서 12일이 적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올해 바로미터를 재배할 적에는 매트 형성이 되면 일찍 이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이양할수록 좋습니다. 자, 벼는 어린 묘는 육묘가 8 내지 10일입니다. 이때 2엽이 좀 안 되는 거고요. 치묘는 15일에서 20일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녀보니까 바로미터를 이양을 할 때 치묘를 이양한다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왜 어린묘를 이양을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나는 치묘를 한다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치묘와 어린묘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벼를 이양했을 때 중묘를 이양하고 나서 논의 균평 작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벼가 물에 묻히면 어떻게 되죠? 녹죠. 죽죠. 자, 근데 어린묘는 키가 더 작아요. 10cm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논에 이양을 하고 나서 깊은 곳은 묻혀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죠? 안 죽죠? 어린묘는 안 죽습니다. 물에 묻혀도. 왜 안 죽냐면 배젖의 양분이 5, 60%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양분에 의해서 커서 올라오는 겁니다. 물에 묻혀도 어린묘는 죽질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2엽 됐을 때 배유의 양분이 60%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묻혀도 어린묘는 뚫고 올라옵니다. 바로미투를 재배할 때 매트 형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매트 형성이 돼서 나중에 이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치면 빨리 이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묘 쪽으로 갈수록 배유의 양분 함량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25일, 30일 요때 돼가지고서 이양을 하게 되면 그때 벼의 엽기가 3.5엽 정도 됩니다. 배유의 양분이었기 때문에 중묘를 심으면 물에 묻히면 죽는 것이 양분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어린묘는 양분이 있기 때문에 물에 묻혀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트 형성만 되면 키가 작더라도 이양을 하십시오. 일반 벼와 바로미2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상자 쌓기를 적게 해줘야 되고 파종량은 200g, 물 주는 횟수를 줄여줘야 되고 육묘는 반드시 어린묘로 해서 판례지 12일이지만 매트 형성만 되면 빨리 이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식 밀도를 90조 정도로 하고 이양 시기를 늦추고 또 알거름을 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는 벼의 수분 함량이 14%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시 15%로 수매할 때 15%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밀도는 뭐 80주 정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식 밀도를 뭐 70주나 적게 해버리면 수량이 떨어집니다. 새끼를 안 치기 때문에 제가 80주 얘기했지만 85주, 90주까지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벼의 생육적인 측면에서 물에 관련된 것들은 벼가 이삭이 불룩불룩해지는 시기, 출수 15일 전에는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물을 계속적으로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감수분열기라고 해서 여러분 벼 이렇게 보면 불룩불룩해지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 때는 물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시기가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또 이양하고 나서 착근기라고 해서 뿌리 내리는 기간이 5 내지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흡수하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않게 그 시기에 물을 깊게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벼가 이삭이 생기는 시기가 있어요. 유수분화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출수 전으로 역산해서 30일 내지 32일입니다. 그 시기부터는 논에 물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작년에 많은 농가들이 저한테 8월 달에 전화가 옵니다. 아, 올해 장마 때문에 중간 낙수를 못 했는데 잘못하면 도보될 것 같은데 지금 물을 떼도 됩니까? 하고 8월 초에 전화가 옵니다. 자, 바로미2 아니면 다른 벼를 재배할 때 8월 초에 물을 떼야 됩니까? 안 떼야 됩니까? 왜 떼면 안 되죠? 그 시기에 물을 떼게 되면 출수 30일 요 시기에는 벼알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임신한 시기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에 물을 떼게 되면 벼알 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벼는 이양하고 나서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을 보면 지하부의 뿌리의 비율이 35%입니다. 35%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합니다.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직장 잡기 전에 월급 받으면 술 마시고 친구 마시고 그랬죠. 친구 만나고 그랬죠. 네. 내 마음껏 썼지만 결혼하고 나면 통장을 뺏깁니다. 통장은 누가 갖고 계세요? 아이고 아직 힘이 적으시구나. 대부분 결혼하면서 통장을 뺏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쓰는 것처럼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쪽에는 지상부가 65, 뿌리가 35%였던 것이 벼가 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는 뿌리 쪽으로는 거의 안 가요. 다 위쪽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벼가 출소하고 나서는 뿌리의 비율이 7%밖에 안 돼요. 위의 비율이 93%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낙수를 통해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쓸데없는 비료 성분들이 날아가고 헛새 끼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낙수를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오다 보니까 중간 낙수를 못했기 때문에 8월 초에 중간 낙수를 하면 어떻겠냐 연락이 오는데 안 됩니다. 이 바로미터가 여러분들이 이양하고 나서 30일 동안이 영양생장 기간입니다. 근데 나머지 30일 기간은 생식생장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로미터는 중간 낙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간 낙수를 할 때 논 바닥이 쫙쫙 갈라질 정도로 해야 되는데 바로미터는 중간 낙수를 할 시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봤을 때 영양생장 기간의 차이를 보면 조생종은 짧아요. 근데 생식생장기 기간은 똑같아요. 출수 30일, 32일 요 시기에 이삭이 나오는 건 조생종이나 중만생종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조생종은 요양생장 기간이 짧고 중만생종은 길거든요.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최고 분홀기가 영양생장기 기간에 오기 때문에 중간 낙수를 해서 헛새 끼치는 걸 방지를 하지만 조생종은 최고 분홀기가 생식생장기 쪽에 겹쳐버립니다.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가 겹쳐버리기 때문에 중간 낙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낙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여러분들 벼를 이양하고 30일 정도 됐을 때 물을 넣고 간단 관계를 하십시오. 물을 넣고 물이 잦아들으면 다시 또 물을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출수 15일 전에는 물을 깊게 넣어 주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미터는 중간 낙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벼가 출소하고 나서는 이제 그 물 관리를 해서 살짝 뗐다가 다시 한번 대주시고 벼가 완전히 출소하고 한 40일 정도 요 정도 되면 완전 물떼기를 해주시는데 내 논이 사질답이면 일주일 전에 떼도 되고 내 논이 고논일 경우에는 출소하고 나서 20일, 30일에 떼도 됩니다. 내 논에 콤바인 작업을 할 때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을 넣어주시되 일반적인 논은 40일 정도 됐을 때 물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 논의 상태에 따라서 물떼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일 정도 했을 때 수량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밑거름으로 70%를 주고 이삭거름으로 30%를 주면 됩니다. 이삭거름은 벼가 출소하기 전 25일에 주는 것이 좋고 알거름을 어느 시기에 줘야 될 것이냐. 알거름은 벼가 80 내지 90% 거의 포장해서 이삭이 거의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실 때 이쪽에 1200평이라고 하면 질소질비료 요소로 해서 12kg나 16kg 300평당 3kg를 주라고 합니다. 진흥청에서는. 그래서 3 내지 4kg를 여러분이 주시면 됩니다. 이삭거름을 주실 때
출수 25일 전에 주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내 눈에 재배되는 벼가 도복에 약하거나 도복이 우려된다 했을 때는 이삭걸음을 어느 시기에 줘야 될까요? 여러분 벼를 봤을 때 벼의 마디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벼의 마디가 몇 개일까요? 쉬어보셨어요? 벼의 마디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5마디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도복과 가장 연관된 것이 사오절간. 이 사오절간이 도복과 연관이 되고 삼절간도 연관이 됩니다. 과거에 이삭걸음을 어느 시기에 주라고 했습니까? 출수 30일 전에 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주게 되면 벼 알수가 생기는 시기지만 도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25일 전에 주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출수 30일 전에 주게 되면 이삭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많이 생기지만 사절간이 길어져서 도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출수 25일 전에 주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3절간이 길어집니다. 3절간도 도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재배하는 품종이 삼광벼라든가 도복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출수 15일 전에 주는 겁니다. 출수 15일 전에 주게 되면 1절간이 길어집니다. 1절간은 도복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걸음을 줄 때 도복에 강한 벼들은 25일에 주더라도 도복에 약한 벼들은 15일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미투를 재배할 때 벼가 너무 과범무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삭걸음을 15일 전에 주십시오. 이삭걸음을 안 주면 볏짚 농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밑거름을 주었을 때 질소의 이용률은 20% 이하지만 이삭걸음을 주었을 때 이용률은 60% 이상이 돼버립니다. 이삭걸음을 안 주면 수량이 뚝 떨어져서 볏짚 농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복이 우려됐을 경우에는 이삭걸음을 출수 15일 전에 늦게 주십시오.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치면 염화가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확 시기는 이삭 팬 후 50일이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어느 시기에 수확하라고 이렇게 올해 얘기할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벼를 수확할 때 벼가 90% 정도 익었을 때 수확을 해줘야 되는데 적산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적산 온도라는 것은 평균 기온을 얘기할까요? 최고 기온을 얘기할까요? 최저 기온을 얘기할까요? 평균 기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수하고 나서 평균 기온이 25도씩 해서 40일이다. 몇 도입니까? 1000도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벼가 출수하고 나서 적산 온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00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균 기온을 계산하면 되는데 벼가 몇 프로 나왔을 때 출수한 날로 볼까요? 벼는 한 포장에서 벼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7 내지 10일, 14일까지 걸립니다. 근데 벼가 10%에서 20% 나왔을 때를 출수시라고 합니다. 40, 50% 나왔을 때를 출수기라고 하고 수전기는 8, 90% 나왔을 때입니다. 출수기를 잡는 첫 번째 날은 내 논에서 벼 이삭이 절반 정도 나왔을 때를 출수기 첫날로 잡으면 됩니다. 그날로 해서 적산 온도 평균 기온을 계산했을 때 50일에 1100도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알거름을 줄 적에는 수전기 8, 90% 올라왔을 때 알거름을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벼가 90% 익었을 때 수확을 하라고 하는데요. 벼를 보면 줄기, 가운데 줄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사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파란색일 경우에는 양분이 공급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수확하면 안 되고 그것이 노랗게 됐을 때 수확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인습기라고 있죠. 인습기에 넣어서 돌려버리면 껍질이 까져버립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것이 몇 프로인가 이렇게 봤을 때 90% 됐을 때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수분을 측정을 해서
수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27%가 넘어가면 수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에서 26% 범위때 여러분들이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측정기에 의한 방법, 또 이제 줄기에 의한 방법, 또 적산 온도의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 일수에 의한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확 시기를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작년에는 14%였지만 올해는 15%가 수매를 할 때 적정입니다. 근데 연질이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해 버립니다. 건조를 시킬 때 14.4%나 5% 쪽으로 좀 여유 있게 건조를 시켜 놔야 나중에 수분을 먹어서 15%가 넘지 않거든요. 건조를 할 때 바로 건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질이기 때문에 바로 변질이 돼버립니다. 처음에 가건조로 한번 17% 맞춰놓고 다시 이렇게 하든가 오랫동안 톤백에 방치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방수 톤백을 사용하면 걔도 수분을 먹는 것이 덜해버립니다. 그래서 방수 톤백을 사용해도 됩니다. 벼를 재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잡초입니다. 벼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 할 만큼 잡초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논에 나오는 10대 잡초가 피, 물달개비, 올방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 처리 쪽에 대해서 제가 책자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에 의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많은 농가들이 제초제를 처리하기 전에 논에 로타리 치죠. 로타리 칠 때 어떻게 로타리 칩니까? 로타리 칠 때 초기 제초제를 뒤에 매달아 놓고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흙탕물 상태에서 뿌려 주었을 때 방제 효과가 좋은 약재들이 있지만 맑은 물 상태에서 뿌려줘야 되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벤조비사이클론이라는 이 약재는 맑은 물 상태에서 주셔야 됩니다. 흙탕물 상태에서 주게 되면 잡초 방지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반드시 맑은 물 상태에서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줄 때 초기 제초제를 주고 나서 이양할 때까지 일수는 최소 3일이 지나야 됩니다. 3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양을 하게 되면 벼가 약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일 있다가 이양을 하시되 흙탕물 상태에서 대부분 약재들이 주지만 맑은 물 상태에서 주는 약재가 있다는 걸 꼭 확인을 하시고 약재를 살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미투를 재배할 적에는 제초제를 한 번 주라고 한 이유가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 5월 상순과 하순을 비교했을 때 5월 하순의 잡초 발생량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 20일이나 25일에 이양할 적에는 잡초 발생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때문에 제초제는 한 번을 주셔야 되는데 바로미2에 있어서는 이양 시기가 늦기 때문에 피해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제초제들은 입지가 피를 3회까지밖에 잡을 수 없고 수면 전개제나 투척제는 2.5회까지밖에 잡지 못하는 제초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카운실, 중증후기, 바싹, 피는 입재면서도 피를 4회까지 잡을 수 있어요. 바로미투를 재배할 때는 좀 피를 4회까지 잡을 수 있는 제초제를 주면은 그만큼 처리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피에 대해서 방제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약재로 여러분이 주시면 되고 이양동시 제초제로 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논에서 이양동시 제초제를 주게 되면 잡초 발생량이 많은 포장에서는 한 번으로 안 돼요. 2번을 줘야 되지만 바로미투를 재배할 적에는 한 번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양 시기가 늦기 때문에 잡초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양동시 처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논구침을 오래 해놓으면 안 됩니다. 논구침을 오래 해놔버리면 이양기 식부침에서 딱 찍으면 구멍이 생기는데 거기에 벼가 심겨짐과 동시에 바로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 못하고 제초제가 떨어지면 약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양동시 제초제를 할 적에는 논구침을 오래 하면 안 되고 이양할 때 물을 집어 넣어주고서 해야 돼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양을 해버리면 제초제가 뿌리에 떨어져서 약해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논구침을 오래 하지 마시고 물을 넣고 이양을 하고 또 이양하고 나서 물을 깊게 넣어줘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양 동시 제초제를 처리하게 되면 기존에 이양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약해가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를 틈실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묘가 약할수록 약해 발생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양 동시 처리제를 처리하면 처리 시기 일시를 방지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고 물은 깊게 넣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올방개가 발생이 많은 논에는 이 갑부촌이나 한손 이런 제초제들이 방제 효과가 좋습니다. 올방개 잘 죽습니까? 제초제에? 왜 안 죽죠? 자, 올방개가 왜 안 죽냐면요. 올방개는 눈이 5개 내외가 있어요. 3개에서 7개까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이 한 번에 요이 땅 하고 올라와 버리면 제초제에서 한 번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방개는 정화우세성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 눈이 한 번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쫙 올라옵니다. 제초제 주면 그게 죽으면 그 밑에 게 또 올라와 버려요. 그게 죽으면 그 밑에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제초제를 줘보니까 2개까지는 완벽하게 죽어요. 근데 3개째부터는 죽지를 않아 버립니다. 약제를 치면 죽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고 피의 출하소요 적산 온도가 60도라고 했지만 올방개는 400도가 넘어요. 토양의 30cm 깊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초제의 약효가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와서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 낙수 기간에 경엽처리제 제초제 주게 되면 빨갛게 돼서 내려가잖아요. 야, 제초제 주니까 죽는구나 생각하실 텐데 죽는 게 아니에요. 올해 주면은 새끼를 못 치고 내년에 잠을 잤다 후년에 또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죽일 수 없는데 올방개가 논에 발생이 되면 가을에 콤바인 작업 못 해요. 다 도복되고 콤바인 막혀가지고 작업을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올방개가 토양 몇 cm에서 올라올까? 10cm까지는 100% 다 올라옵니다. 15cm, 20cm까지는 67%가 올라오고 25cm에서도 33%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올방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출하소요 적산온도가 400도고 또 정화우세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초제로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버풀은 다년생이지만 괴경으로도 번식이 되지만 종자로도 번식이 돼서 종자로 심었을 때도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년생 잡초, 올방개나 버풀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제초제로 못 죽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가을에 추경을 치십시오. 일항쟁기 있죠. 일항쟁이는 20cm까지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일항쟁기로 깊게 20cm까지 갈아엎으면 마이너스 5도, 7도 되면 다 얼어 죽습니다. 또 봄에 지금 이 시간 산불 막 일어나고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이 시기에 마른 노타리를 한 번 더 치십시오. 마른 노타리를 한 번 더 치면 나중에 물 담고 노타리 치면 올방개 괴경이 다 떠서 바람 불면 한 곳으로 몰리는데 가만히로 몇 가만히 걷어냅니다. 그래서 말려 죽이고 얼려 죽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제초제는 벤조비사이클론 성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벤조비사이클론은 약해가 심해요. 통일계라든가 아니면 흑미, 찰벽, 또 조생종 쪽에 약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뿌리실 때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꼭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약해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자, 내가 논에 제초제를 줬는데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초제를 주고 나서 5일 정도 되니까 흙이 이렇게 도출됩니다. 자, 제초제를 줬는데
물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초제 줬으니까 놔둬야 될까요? 저한테 질문이 들어옵니다. 난 제초제 줬는데 물을 흠뻑 대긴 됐는데 흙이 좀 나옵니다. 물을 대야 될까요? 질문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초제 대야 됩니까? 제초제 줬는데? 아니, 물을 좀 채워줘야 돼. 아, 그렇습니까? 또 다른 분들은?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 흐린 날에는 물이 0.6cm가 증발이 돼요. 하루에. 맑은 날은 1 내지 1.5cm가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내가 제초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물을 7cm 이상 깊게 댔지만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되면 높은 곳에서는 흙이 도출이 됩니다. 근데 많은 농가들이 제초제를 줬기 때문에 물을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흙이 도출된 곳에서부터 피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적으로 깊게 넣어주는 것이 잡초 방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1년생 잡초의 종자들은 거의 토양 1cm 미만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올라오는데 제초제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층을 토양 표면에 처리층을 형성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데 만일에 물을 넣지 않아 버리면 그 처리층이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립니다. 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표면이나 토양 1cm에 있는 잡초 종자들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올라오고 처리층이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에 닿아버려요. 뿌리에 닿아버리면 약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에 제초제를 넣고 물을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제초제를 2번, 3번을 줬다 하더라도 잡초 방지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흙이 도출된 곳에서는 피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주고 나서 초기에 논에 잡초, 특히 피가 하나도 없었는데 벼가 출수하고 나서 삐죽삐죽 피들이 올라오죠. 그것은 90% 이상이 재생피입니다. 초기에 제초제 준 것이 죽지 못하고 막 외배 돌아가다가 중간 낙수하면서 살아나서 회복했다가 출수되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주고 나서는 물을 깊게 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또 인생은 타임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마시겠다고 하다 금방 식어서 못 마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지금부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 나를 위한 삶을 사시면서 올해 바로미 투 재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